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에 입장을 전하기로 하면서 면담이 성사된 건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6일 만입니다. 25년 만에 강진이 강타한 타이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7.2라는 지진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9년 강진 이후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지진 대비 훈련을 하는 등 대대적으로 지진 대비 시스템을 개선한 덕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14배 넘게 증가했는데 대부분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부분 수리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 전체 교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 적자도 심해져 금 가격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내부 공지를 통해 대전협 비대위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4월 10일 총선 전에 전공의 입장을 전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월 20일 대전협 비대위가 올린 성명서와 요구안에서 달라진 기조는 없다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과의 대화에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참석했습니다. 전공의 대표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건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19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정원이 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수험생, 전공의 등 18명이 각각 낸 집행정지 역시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타이완 화롄시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여진의 공포 속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50여 명으로 줄었는데 대부분은 무너진 건물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며 요동치는 도로 CCTV. 겁먹은 행인들이 뒤를 돌아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는 순간 먼지를 내뿜으며 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질 듯 기웁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25년 만에 타이완을 강타한 순간입니다. 45도 정도 기울다 붕괴 직전 멈춰선 건물. 무너지고 뒤틀린 아래층에 주민이 갇힌 걸로 추정됩니다.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那个大楼的结构它的1、2楼已经被挤压变形了，所以它整个一个重量就压在我们这个民众的身上，所以这个是最主要困难的一个地点。 문제는 이어지는 여진 탓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部件的部分都往后移，那以便未来这个未来在做拆除或者是在做我们搜救的时候，还有我们现在 타이완 매체들은 이번 지진이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수준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큰 만큼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도 커 구조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타이완 지진 예측센터는 앞으로 사나흘에 걸쳐
규모 6.5에서 7.0 수준의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지진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7.2라는 지진 규모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타이베이에선 강력한 진동에도 불구하고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대책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유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지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은 1999년의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규모 7.7의 지진으로 빌딩 수천 채가 무너지고 2,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부동산 열풍 속에서 부실하게 기초를 쌓았던 건물들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부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응급의료팀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이듬해 총통선거에선 국민당 독주체제가 무너지고 민진당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타이완 정부는 2개의 국가급 센터를 설립하고 대대적으로 지진 대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우선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건물 내 완충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건축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6년엔 17층짜리 아파트가 지진으로 무너지자 건설 책임자 5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선 지진 대비 훈련이 일상화됐고 휴대전화를 통해 주기적으로 지진 대비 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5년간에 걸친 꾸준한 대비는 이번 지진에서 최악의 인명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앙에 붙어있던 화롄시에서 건물 대다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진도 5의 진동이 발생한 타이베이에서도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일본 혼슈 동북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4일 낮 12시 16분쯤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원 깊이는 40km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혼슈 동북부에 있는 후쿠시마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에서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에서도 실내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진동을 감지하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측정됐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비와 흐린 날씨가 많아 멜론 등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요란한 봄비의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의 양파밭입니다. 겨우내 키운 양파 이파리는 발목 높이를 겨우 넘겼습니다. 생육 상태들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양파가 안 크고 있는데 이맘때쯤 정상적으로 자란 양파는 얼음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길이도 굵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11월 파종한 양파밭입니다. 흐린 날씨와 잦은 비에 일조량에 민감한 농작물은 생육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한창 오를 시기에 남해안 지역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치곤 많은 비에 농민들은 제초 작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마름병이나 녹음병이 오기가 쉽고 또한 양파밭에서는 풀 제초 작업을 못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비가 이렇게 계속 온다고 하면은 풀밭이 될지 양파밭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랑에 물이 고이면서 습해와 병충해 우려도 큽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다음 주부턴 병충해 예방과 냉해 피해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습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배수로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화수가 지금 4월 8일에서 4월 10일 날 지금 만개일을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그치고 나면 지금 화상병하고 그다음에 흑성병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달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조량 부족의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미국 중동부 등 여러 주에 걸쳐서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발생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수천 개의 집과 회사에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켄터키, 버지니아,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시각 2일과 3일에 걸쳐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클라호마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에는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 집이 부서지고 도로 광복판이 무너져 내리며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배수관으로 대피하던 40대 노숙인 여성이 폭우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14만 명의 고객이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학교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발생해 각 주 정부와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엘니뇨 등 이상 고온 현상으로 섭씨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과 산불, 농작물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태국 기상청이 이번 달 최고 기온이 44.5도에 달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저기압과 강우량 부족 등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4월 기온이 평년보다 30%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미얀마 등에서도 지난해부터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 기온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이 예상되고 기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절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삼을 쪄서 말린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인삼인 수삼을 한 번 쪄서 말리면 붉은색 홍삼이 되고 3번 이상 반복하면 흑삼이 됩니다. 흑삼은 예로부터 면역력 향상과 혈압 조절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흑삼이 호흡기 염증 억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진청이 호흡기에 불편을 느끼는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엔 흑삼 추출물 0.5g을 12주간 매일 복용시키고 다른 한쪽엔 가짜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삼 추출물 섭취군이 대조군보다 삶의 질 총점은 54.8%, 삶의 질 활동력 지수는 123.2% 향상됐습니다. 특히 체내 염증 정도는 186.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에 이어 3년간의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 얻어낸 결과입니다. 네, 피험자 100분을 모집해가지고요.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이 얼마나 개선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염증 지표는 흑삼을 복용한 그룹에서 2배 정도의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서 호흡기 건강으로 등록된 원료는 아직 없습니다. 농진청은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의학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시장에서 호흡기 건강으로 등록된 원료가 없기 때문에 흑삼이 등록된다면 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식품업계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흑삼 추출물을 활용해 연질 캡슐과 젤리 스틱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홍삼 위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흑삼으로 확장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삼업계는 홍삼 위주인 건강기능식품이 흑삼으로 확장될 경우 침체된 인삼산업 전반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늘면서 배터리 손상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부분 손상에도 큰 비용을 들여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운전자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엄윤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를 향해 벼랑간 배수관 뚜껑이 달려듭니다. 차량 아래 배터리 팩과 부딪히고 맙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배수로 뚜껑이 배터리를 정면으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등록 대수가 크게 늘면서 관련 배터리 손상 사고도 1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로 도로 위 이물질 때문에 발생하는데 대체로 부분 수리가 가능한 손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분 수리보다 신품으로 아예 교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 더 드는데도 운전자들이 굳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이유가 뭘까? 배터리를 수리해야 할지 교환해야 할지 제조사조차 뚜렷한 판별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비 현장을 고려해 표준화된 제재조 성능평가와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이게 수리를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전손 처리는 안 하고 이제 분손 처리를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고객의 부담이 적어지고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년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배터리 제재조 산업 활성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300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하루 전보다 $33.2, 1.5%가 오른 1온스에 $2,315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300, 우리 돈으로 31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75g에 37만 5천 원이 넘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 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2,300를 돌파한 것입니다. 보통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물가가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 금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때마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을 초래하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Recent readings on both job gains and inflation have come in higher than expected. On inflation, it is too soon to say whether the recent readings represent more than just a bump. 인플레이션 증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발언을 경계한 시장을 안심시킨 셈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증기 우려와 맞물려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발표될 미국 일자리 수치에 따라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서민들의 월세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자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 가계는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여파에 지난해 월세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월세 등 거주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인 실제 주거비가 가구당 평균 11만 1,3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8.6% 늘었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의 가계 이자 비용은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2% 가까이 늘면서 9년 만에 월세 지출을 추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월급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가 감당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늦춰지는 분위기 속에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을 넘는 연립 다세대 비중이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느는 등 월세가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서울에서 새로 지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려면 100만 원 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2019년에 100만 원 초과의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가 1.74%였다면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5.4%까지 증가하면서 연립 다세대도 이자 부담이나 전세 사기 이슈로 월세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올해도 이상기후 때문에 농산물 값이 계속 부담을 줄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 엘니뇨와 라니냐가 한 세트로 올 가능성, 세트로 올 가능성의 80%가 넘게 되는데 라니냐의 대표적인 현상, 북반구에서는 한파입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국제유가가 또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높은 거주비 속에 실질 소득은 줄면서 서민, 임차 가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로 동물세포나 대장균에서 만들던 구제역 바이러스를 진단용 항체를 식물에서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혜선, 김상직 박사팀은 식물 발현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 항체 반응을 촉진하는 과산화 효소와 항체를 하나로 융합한 바이러스 진단 항체 생산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 생산 플랫폼으로 만든 구제역 바이러스 진단 항체는 기존 동물세포 기반의 진단 항체보다 100배 높은 민감도를 보였으며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소재 개발을 하는데 수십만 번 이상 필요한 실험 횟수를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해 5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연구실이 개발됐습니다. 피스 한상수 김동훈 박사팀은 고려대와 공동으로 로봇팔로 나노입자를 합성하고 합성된 나노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자동화 장치를 개발한 뒤 여기에 인공지능을 더한 금속 나노입자 설계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하자 변수가 3개인 소재 개발 상황에서 실험 횟수를 최대 500분의 1로 줄였으며 변수가 늘어나도 실험을 200회 정도만 진행하면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등에 인공지능을 확산하는 데 7,10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어갈 민관 거버넌스인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어르신 돌봄 등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과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 융합 접목 촉진 등 모두 4개 분야에 대해 69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제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실장급 위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4월 5일부터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되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